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카미야 총리의 이 한마디는 선거용 폭죽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에게 떨어진 기폭장치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인 30만 명이 찾던 오키나와 남쪽 섬 구로시마는 단 3주 만에 관광객이 발길을 끊었고 도쿄 관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섬 주민들은 우릴 살린 건 한국이었다고 절규했죠. 한국은 반박을 위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공 데이터 증빙, 여행 취소, 그리고 오래 봉인됐던 역사적 증거까지 모든 증거들을 조용히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공개되는 순간 일본 정치권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증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CNN 기자가 구로시마에 버려진 카페에서 발견한 단 한 장의 문서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전 세계에 보도되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합니다. 잠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독도는 우리 땅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도쿄 국회의사당 카미야 레이코 총리의 입에서 그 단어가 튀어나온 순간 프레스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엇 리드, 영국 출신 국제탐사 기자로 17년째 동아시아를 취재하고 있는 저에게 이 장면은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기자들의 키보드 소리가 일제히 폭발했고 카메라 셔터음이 기관총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급히 본사에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노트북을 들고 복도로 뛰쳐나갔죠. 저는 그 혼란 속에서 그저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정치인들은 국경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율이 추락하면 영토 문제를 꺼내 들었죠. 독도든 센카쿠든 쿠릴이든 이름만 바뀔 뿐 공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아닌 밖으로 돌리는 오래된 정치 연극이었습니다. 카미야 총리도 예외는 아니었죠. 일본의 물가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엔화 가치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쇼와 시대의 영광을 되찾겠다던 그녀의 공약은 공허한 구호로 변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외부의 적이었던 거죠. 프레스룸을 나서는 복도에는 이미 일본 방송국 기자들이 생중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발언, 강력한 메시지, 국익 수호 같은 단어들이 리포터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비껴 지나가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죠. 대부분 CNN 서울 지국의 한지호에게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한지호는 제가 5년 전 베이징 지국에서 처음 만난 한국인 기자였습니다. 날카로운 직감과 빠른 정보력으로 동아시아 이슈에서는 저보다 한 발 앞서가는 친구였죠. 한국 외교부 긴급 성명 발표, 일본 대사 소환, 시민단체 규탄 집회 예고.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양국 여론은 곧 들끓을 것이고 정치인들은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를 것이며 몇 주 후면 다시 조용해질 거였습니다. 17년간 저는 이 사이클을 최소한 7번은 목격했습니다. CNN 도쿄 지국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기사 제목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 독도 영유권 재차 주장으로 한일 갈등 재점화. 클릭은 잘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죠. 어차피 이틀 뒤면 다른 뉴스에 묻힐 이야기였습니다. 택시 라디오에서는 이미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고 거리 인터뷰에서는 당연한 주장, 더 강하게 나가야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지국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치부 기자는 외교부 브리핑을 정리하고 있었고 영상팀은 의사당 장면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지호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울 시내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 시작. 여행사 일본 패키지 취소 문의 급증. 이것도 예상 범위였습니다. 2주쯤 지나면 다시 정상화될 겁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키보드 위를 움직였고 문장들은 자동으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트북 오른쪽 구석에 한지호의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엘리엇,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 인천공항에서 오키나와 가는 노선들 확인해봤는데 저는 무심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특히 구로시마라는 섬 쪽으로 가는 예약이 싹 취소되고 있어. 3주 전만 해도 만석이었는데 지금은 텅 비었어. 완전히 구로시마,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그 이름을 쳤습니다. 오키나와현 남쪽 외곽의 작은 섬. 인구 약 8,000명. 주요 산업은 관광업. 별다른 특징은 없어 보였습니다. 완전히 텅 비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한지호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말 그대로야.
호텔 예약률 0%, 항공편 탑승객 제로, 페리 승선 인원 제로. 작년 같은 기간에는 한국인 관광객만 주당 6천 명이었는데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주당 6천 명이 제로가 됐다고요? 3주 만에요? 한지호는 숫자로 장난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보는 언제나 정확했죠. 자료 보내줄 수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보낸다. 몇 초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출발 오키나와 노선 예약 현황 그래프였습니다. 선은 절벽처럼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섬 하나가 멈췄다. 완전히 멈췄다. 독도 망원 하나가 섬 하나의 생명줄을 통째로 끊어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17년간 저는 정치인들의 말이 외교 문서와 성명서를 오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들이 사는 섬 하나를 완전히 정지시킨 건 처음이었습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제 귓속으로는 이상하게 고요함만 들려왔습니다. 뭔가 다르다. 이번엔 정말 뭔가 다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구로시마행 항공편 좌석 확인해 줄 수 있어? 저는 한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 거기 갈 거야? 가봐야 할 것 같아. 엘리엇, 거긴 지금 유령섬이라던데. 그래서 더 가봐야지.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치인들은 또 국경선을 흔들고 있었지만 그때 이미 한 섬의 생명줄은 조용히 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관광객들, 면세점 쇼핑백을 든 사람들, 렌터카 부스 앞에 줄 선 가족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공항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외곽의 작은 페리터미널, 구로시마행 배가 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이상한 정적이 저를 감쌌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서너 대뿐이었고 터미널 입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냉방된 공기가 흘러나왔지만 그 안은 더 적막했습니다.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로시마행 오늘 운항 편수 0.4유 승객 없음. 그 문장이 주황색 글씨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승객 없음. 세 글자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매표소 직원은 졸고 있었고 대합실 의자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구로시마 관광 포스터만이 형광등 아래서 빛바랜 채 남아 있었죠. 에메랄드빛 바다, 산호초, 웃고 있는 관광객들. 하지만 그 포스터 속 세계는 이미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표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은 제 발소리에 화들짝 깨어났죠. 구로시마 가는 배표 살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손님, 지금 구로시마 가시려고요? 네, 오늘 중으로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운항이 없습니다. 승객 수가 최소 인원에 못 미쳐서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3주째 배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한지호가 보낸 그래프를 떠올렸습니다. 주당 6천 명에서 제로로.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어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작년요? 하루에 배가 5번 왔다 갔다 했죠. 표 구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특히 한국 손님들이 많았는데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금은 한 명도 안 오시나요? 네, 한 명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주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활기찬 터미널이었을 겁니다. 한국어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고 한글로 된 여행 팸플릿이 쌓여 있고 설렘을 품은 여행객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유령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터미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는 그대로였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수면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파도는 변함없이 해안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를 건너던 사람들만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한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 나 지금 나아야. 페리터미널에 왔는데 정말 텅 비었어.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한국 쪽 반응은 어때? 한지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엘리엇, 지금 한국에서 구로시마는 그냥 지도에서 지운 섬이야. 무슨 뜻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여행 커뮤니티 봤어? 오키나와 여행 취소 인증이 도배되고 있어. 특히 구로시마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한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예약 취소 건수만 2만 건이 넘어. 호텔, 항공, 액티비티, 전부 다. 구로시마 관련 한국 블로그 게시물도 대부분 비공개로 전환됐어. 사람들이 일부러 흔적을 지우고 있는 거야. 저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독도 망원 하나가 섬 하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화물선이라도 구해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뭐, 구로시마로 들어가는 화물선. 물자는 계속 들어가야 할 테니까. 엘리엇,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서 더 가봐야지. 저는 전화를 끊고 항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부두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구로시마로 가는 화물선 있나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구로시마요? 외국 사람이 왜 거길? 취재 때문입니다. 기자요?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식료품 실은 배가 한 척 나갑니다. 같이 태워달라고 하면 될 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말이오. 노인이 그물 손질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섬 사람들, 지금 많이 힘들어요. 기자 양반이 뭘 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정치 같은 거 모릅니다. 그냥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말 속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말 몇 마디를 던지는 동안 바다 위에 작은 섬 하나가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나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구로시마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인구 8,300명, 면적 23제곱킬로미터, 주요 산업은 관광과 어업, 2019년 코로나 이전 연간 방문객 수 32만 명, 그중 한국인이 24만 명, 75%였습니다. 섬 경제의 4분의 3이 한국인 관광객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줄이 3주 만에 끊어졌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사람들의 얼굴로 바뀌어 보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식당 사장, 다이빙 강사, 렌터카 직원. 그들의 하루하루가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항구로 향하는 길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화물선은 이미 짐을 싣고 있었죠. 선장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저를 배에 태웠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배가 출발했습니다. 나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앞에는 어두운 바다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갑판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구로시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섬, 불빛이 꺼진 거리, 한글 간판만 남은 유령 마을.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새벽 6시 반, 구로시마 항구가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방파제, 녹슨 크레인, 그리고 텅 빈 부두. 화물선이 천천히 접안하는 동안 저는 항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년 사진에서 봤던 활기찬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고 여객 터미널 건물은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식료품 상자를 내리는 동안 저는 짐을 메고 부두로 내려섰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축축했고 바닷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이곳이 정말 한때 연간 32만 명이 찾던 섬이 맞나 싶었습니다. 항구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거리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늘어선 가게마다 한글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삼겹살 전문점. 한국어 가능. 김치찌개. 소주 한 병 500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글씨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들 뒤로는 어둠뿐이었습니다. 모든 가게에 불이 꺼져 있었고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어로 쓰인 묘비명 같았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바다, 카페 남쪽 섬, 마린 스포츠 체험 같은 간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가게 앞에는 색이 바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손님 환영합니다. 서울에서 온 여러분, 구로시마가 사랑합니다. 현수막 끝자락이 바람에 찢어져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적막한 거리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 섬은 한국을 향해 살아왔던 겁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팔고, 한국 관광객을 기다리며.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게 멈춰 있었습니다. 거리 끝에 불이 켜진 가게가 하나 보였습니다. 카페 하늘. 유리문에는 한글로 영업 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벨 소리가 맑게 울렸죠. 카페 안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카운터 뒤에는 한글 메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유자차, 호떡.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그녀가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부탁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조용한 카페를 채웠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는 텅 빈 거리가 보였습니다. 손님, 기자시죠? 갑자기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3주 만에 오신 첫 손님이거든요. 게다가 새벽 화물선 타고 오셨잖아요. 항구에서 다 보입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나카무라 유키라고 합니다. 이 카페 주인이에요. 엘리엇 리드입니다. 지혜는 기자고요. 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카무라 유키는 명함을 받아들더니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기자셨군요. 뭘 취재하러 오신 거예요? 구로시마의 현재 상황을요. 한국 관광객이 사라진 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걸 기사로 쓰실 건가요? 네.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카무라 유키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 카페는 항상 꽉 찼어요. 한국 손님들이 아침마다 들렀죠. 커피 마시면서 오늘 어디 갈지 이야기하고 사진 찍고 웃고. 그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한국어 공부했어요. 드라마 보면서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그 말들 할 때마다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나카무라 유키는 벽에 걸린 한글 메뉴판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엔 한국 손님만 하루 평균 80명 정도 왔어요. 연간으로 치면 3만 명 가까이. 그게 제 수입의 전부였죠. 근데 지금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주째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일본 본토 사람들은 원래 별로 안 오거든요. 이 섬은 너무 작고 조용해서요. 오키나와 본섬에 다 가죠. 구로시마는 한국 사람들이 찾아낸 숨은 보석이었어요. 나카무라 유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 거리 가게 대부분이 똑같아요. 게스트하우스, 식당, 렌터카, 다이빙샵. 전부 한국 손님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멈췄어요. 총리가 뭐라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약 취소 전화만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섬 전체 상황은 어떤가요? 최악이에요. 어제 마을회관에서 주민 모임이 있었는데 다들 눈물만 흘렸어요. 빚 때문에 가게 문 닫아야 한다는 사람, 본토로 나가야 한다는 사람. 20대 젊은 친구들은 벌써 집 정리하고 있어요. 섬에 남아봤자 미래가 없다고. 나카무라 유키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건요.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쿄에서 누가 말 한마디 했고 우리 인생은 그냥 끝났어요. 아무도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오늘 밤에도 주민 모임 있어요. 시청 앞에서 7시. 가보실래요? 나카무라 유키가 물었습니다.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차피 숨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지 세상이 알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 나카무라 유키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엘리엇 씨, 기사 쓰실 때 한 가지만 꼭 써주세요. 뭘까요? 우리를 살린 건 태양이 아니라 한국에서 날아온 값싼 항공편이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후 시간, 저는 섬을 돌아다녔습니다. 해변가의 다이빙샵, 언덕 위의 게스트하우스, 항구 근처의 렌터카 사무소. 모두 문이 닫혀 있거나 주인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이사 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도쿄로요. 게스트하우스 문 닫으시는 건가요? 문 닫는 게 아니라 팔아야죠. 빚이 너무 많아서요. 그의 이름은 아라가키 소라였습니다. 이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었죠. 2년 전에 도쿄 회사 그만두고 고향 돌아왔어요. 코로나 끝나고 한국 관광객이 엄청 늘었거든요. 은행 대출 받아서 이 게스트하우스 샀어요.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국 음식도 배우고. 작년엔 정말 잘 됐어요. 빚도 거의 다 갚을 뻔했어요. 아라가키 소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3주 만에 전부 날아갔어요. 예약 전부 취소됐고 새 예약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은행에선 이자 내라고 독촉하고 이제 더는 못 버텨요.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늘 밤 모임에서 할 말이 있어요. 꼭 하고 싶은 말이요. 저녁 7시 시청 앞 작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8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민, 식당 주인, 게스트하우스 사장, 렌터카 직원, 마린 스포츠 강사.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유키도 보였고 아라가키 소라도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시청 직원이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기다리라고요? 우린 이미 3주를 기다렸어요. 우리 가게는 이번 달 월세도 못 냈어요.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부가 뭘 해줬어요? 독도가 어쩌고 하면서 우릴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분노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아라가키 소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로시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어요. 도쿄는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라가키 소라에게 쏠렸습니다. 도쿄는 우리를 국경의 방패라고 부릅니다. 일본 땅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배고플 때는 아무도 안 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도 아무도 안 와요. 대신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돈 쓰러 온 게 아니라 이 섬을 사랑하러 왔어요. 우리 음식 먹고, 우리 바다에서 수영하고, 우리랑 사진 찍고 웃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도쿄는 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어요. 왜요? 표 몇 장 더 받으려고요? 우리 인생은 뭡니까? 표를 위한 재물입니까? 광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라가키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라리 한국 특별자치도가 되는 게 낫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누구도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특별자치도. 그 단어는 금기였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절대 말해선 안 되는 단어였죠. 하지만 아라가키 소라는 그걸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광장 안에 80명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를 살린 건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었다고. 우리를 버린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고. 모임이 끝난 뒤 광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피하며 흩어졌습니다. 아라가키 소라가 내뱉은 그 한마디는 공기 중에 그대로 떠돌고 있었습니다. 한국 특별자치도. 누구도 그 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저는 나카무라 유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광장 한 구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키 씨, 혹시 이 섬의 역사에 대해 아는 분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역사요? 나카무라 유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역사요? 구로시마와 한국의 관계요. 오래전부터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그런 기록 말입니다. 유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노카즈마 교수님이 계세요. 은퇴하신 역사학자인데 섬 서쪽 끝에 혼자 사세요. 원래 오키나와 대학 교수셨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아무도 잘 모르지만 이 섬 역사에 대해선 그분이 제일 많이 아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섬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해안도로를 따라 1시간쯤 걸어가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낡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나무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오노카즈마 교수님 댁 맞습니까? 엘리엇 리드라고 합니다. 지혜는 기자인데 잠시 뵙고 싶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기자라, 또 왔군요. 오노카즈마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또요? 3년 전에도 한 명 왔었지요. 센카쿠 문제 취재한다면서. 그때도 쫓아냈는데. 교수님, 저는 독도나 센카쿠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구로시마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오노 교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구로시마를요? 네. 이 섬과 한국의 관계, 역사적 기록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오노 교수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시오. 하지만 들은 걸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집 안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장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문서와 지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고지도 몇 점이 걸려 있었죠. 오노 교수는 창가 자리에 앉으며 저를 손짓했습니다. 앉으시오.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합시다. 그는 녹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40년간 일본 근현대사를 연구했소. 특히 메이지 시대부터 태평양 전쟁 전후까지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었지요. 우리 정부가 숨겨온 것들을요. 무엇을 숨겼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노 교수는 책장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저 독도 이야기부터 합시다. 카미야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지요.
네. 거짓말이요. 오노 교수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지도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1870년대 일본 해군 참모본부가 만든 비밀해도요. 여기를 보시오. 그는 지도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독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섬은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알고 있었소. 독도가 조선령이라는 거요.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지요. 왜겠소? 나중에 필요할 때 애매하게 만들어두려는 거였소. 오노 교수는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1877년 내무성 극비 지령 사본이오.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시오? 저는 일본어 문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독도 미진근 암초는 조선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직접 관여하지 말 것.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원본이 있소.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요. 오노 교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미야 총리는 역사를 말하지만 정작 일본이 쓴 역사는 읽지 않았소. 아니, 읽고도 모르는 척하는 거겠지요. 표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는 벽에 걸린 또 다른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구로시마 이야기를 합시다. 이 섬은 류큐 왕국 시절부터 특별한 곳이었소. 지리적으로 일본 본토보다 한반도와 더 가까웠지요. 그래서 조선과의 교류가 잦았소. 오노 교수는 또 다른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조선 후기 사행록에 이런 기록이 있소. 표류한 조선 어민들이 구로시마에 표착했고 섬 사람들이 그들을 구해 조선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이오. 반대로 구로시마 어민이 조선 해안에 표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서로 구해주고 식량과 배를 제공했소. 이게 몇백 년 동안 이어진 관계였소. 저는 문서를 넘기며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그럼 이 섬은 원래부터 한국과 가까운 관계였던 건가요? 가깝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오. 이 섬 사람들에게 한반도는 생존의 동반자였소.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 정부는 이 섬을 국경 감시용으로 활용하려 했지요. 하지만 섬 사람들은 본토 정부보다 바다 건너 조선을 더 의지했소. 왜겠소? 태풍이 오면 조선 배가 먼저 구하러 왔고 흉년이 들면 조선에서 곡식을 보내줬으니까요. 오노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지요. 정부는 조선과의 교류를 금지시켰고 기록을 지웠소.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기록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소. 저는 카메라를 꺼내 자료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지도, 내무성 지령, 사행록 사본. 하나하나가 폭탄 같은 자료들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자료들을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노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이미 공개하려 했소. 15년 전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쫓겨났지요. 동료들은 나를 배신자라 불렀고 우익단체는 내 집 앞에서 시위를 했소. 결국 여기로 도망쳐야 했지요.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오. 당신은 외국 기자요. 일본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지요. 그리고 지금은 때가 됐소. 구로시마가 무너지고 있고 사람들이 진실을 원하고 있소. 오노 교수는 모든 자료를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가져가시오. 전부 다요. 스캔하시오. 촬영하시오. 세상에 알리시오. 거짓말은 정치인이 만들었지만 진실은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손으로 종이에 적혀 있었다는 거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는 나중에 하시오. 그 전에 한 명 더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소. 오노 교수가 말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정수연이라는 한국 여성이요. 이 섬에서 다이빙 강사로 일하고 있지요. 부산에서 왔다고 들었소. 몇 년째 여기 살면서 섬 사람들과 한국 관광객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이 섬의 심장 박동이 실제로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될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오노 교수는 대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엘리어 씨, 조심하시오. 진실은 언제나 위험하오. 정수연을 만난 건 항구 근처 작은 다이빙 샵에서였습니다. 바다친구라는 한글 간판이 달린 가게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짧은 머리, 그을린 피부, 피곤한 눈빛이었습니다. 손님이세요? 죄송한데 지금은 영업을. 정수연 씨 맞으시죠? 오노 카즈마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엘리어 리드라고 합니다. 정수연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 오노 선생님이요. 들어오세요. 샵 안은 정리되지 않은 장비들로 어지러웠습니다. 산소통, 핀, 마스크, 웨슈트가 구석에 쌓여 있었죠. 커피라도 드릴까요? 정수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바다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그 속에는 웃고 있는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5년째요. 부산에서 다이빙 강사 일하다가 우연히 구로시마 왔는데 바다가 너무 예뻐서 눌러앉았어요. 정수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왔어요. 제주도보다 가깝고 조용하고 물도 맑다고 입소문 났거든요. 저도 처음엔 시즌 알바로 왔다가 아예 샵을 차렸죠. 그녀는 벽에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들 다 제 단골이었어요. 매년 와서 다이빙하고 같이 저녁 먹고 친구처럼 지냈어요. 한국말 하면서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수연의 눈가가 부러졌습니다. 3주째 예약이 하나도 없어요. 전화도 안 오고 메시지도 안 오고 SNS 팔로워들도 다 언팔했어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예약 캘린더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2달 뒤까지 풀부킹이었는데 지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섬의 심장 박동은 사실상 한국인 발자국이었어요. 정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장 박동이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 관광객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카페에서, 해변에서 그 소리가 이 섬을 깨웠어요. 가게들이 문을 열고 페리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일을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그 소리가 사라졌어요. 섬이 멈췄어요. 심장이 멈춘 것처럼요. 정수연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인터뷰해도 될까요? 카메라에 얼굴이 나와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일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도쿄가 한 말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저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수연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구로시마에 처음 왔을 때의 감동, 섬 사람들의 따뜻함, 한국 관광객들과 나눈 추억들, 그리고 3주 전부터 시작된 악몽 같은 현실. 예약 취소 전화, 텅 빈 바다, 멈춰버린 일상. 그녀의 증언은 생생했고 진실했고 아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 자료 정리 끝났어. 오노 교수 문서, 섬 주민 인터뷰, 정수연 증언. 전부 다. 엘리엇, 이거 진짜 나가면 난리 날 거야. 알아. 그래서 내보내는 거야. 오늘 밤 안에 편집 끝내고 내일 아침 송출하자. 알았어. 준비할게. 저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밤새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독도 망원 3주. 일본 남쪽 섬 하나가 완전히 멈췄다. 주민들 차라리 한국 특별자치도가 낫다 절규. 다음 날 아침 6시 기사가 지에는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오노 교수의 해군 지도 사진이 톱을 장식했고 아라가키 소라의 발언이 대문짝만하게 인용됐습니다. 정수연의 인터뷰 영상도 함께 올라갔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고 2시간 만에 한국 주요 언론이 전부 따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 문서로 드러난 독도 진실, 구로시마 주민 집단 항해, 한국 특별자치도 발언까지 한국 관광객 32만 명 사라진 섬의 비극. 서울에서는 청와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남긴 문서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로시마 주민과 연대하자는 캠페인이 SNS에서 번졌고 일부는 섬 주민들에게 직접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도쿄에서는 우익 단체 트럭이 지에낸 지국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확성기에서 엘리엇 아웃, 반일 언론 물러가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SNS에서는 제 사진과 함께 일본 혐오, 외국 기자라는 해시태그가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나갔으니까요. 그날 오후 카미야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일부 외국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구로시마 주민 일부의 과장된 발언이 마치 섬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됐습니다. 정부는 구로시마를 포함한 오키나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76억 엔 지원 패키지를 준비 중입니다. 76억 엔.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카미야 총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관광 인프라 확충, 소상공인 대출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쓰일 것입니다. 구로시마는 일본의 소중한 영토이며 우리는 그곳 주민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화면 속 카미야 총리는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공격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무기는 총이 아니라 숫자와 예산이었다는 거요. 76억 엔이라는 달콤한 독약을 섬에 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카무라 유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엘리엇 씨, 기사 봤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섬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밝았고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바다 너머 구로시마에서는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저는 다시 구로시마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페리가 다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본토 관광객 몇 명이 탔지만 배 안은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냉랭했고 저를 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나카무라 유키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 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셔터에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 욕한 가게에 돈 줄 필요 없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유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녀가 받았습니다. 엘리엇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키 씨, 무슨 일이에요? 가게 앞에 낙서가. 집에 있어요. 지금 가게 못 열어요. 왜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와요. 배신자, 비국민, 한국 앞잡이. 그런 말들. 유키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유키의 집은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유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창문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76억엔 지원 소식이 나간 뒤부터 이래요. 유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괜히 한국 편 들어서 정부 돈 끊기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니 누군가 제 가게에 낙서를 했어요. 그리고 협박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신고는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했어요.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전화번호 추적도 안 된대요. 유키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었습니다. 아라가키 씨는 어때요? 더 심해요. 게스트하우스 현관에 배신자라고 낙서됐고 가족들한테까지 전화가 갔대요. 어머니가 충격받아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유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기사 한 편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진실을 알리려 했던 제 행동이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안해요, 유키 씨. 제가 아니에요. 유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엇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이 섬이 선택한 거예요. 진실보다 돈을 선택한 거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6억에는 섬을 구한 게 아니라 입을 닫게 만들기에 딱 좋은 액수였어요. 저는 아라가키 소라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게스트하우스는 항구 근처 언덕에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정말로 배신자라는 낙서가 검은 스프레이로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뒤쪽 정원으로 돌아가자 아라가키가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소라 씨, 제가 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며칠 면도를 안 한 듯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엘리엇 씨, 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또 왔네요. 이번엔 뭘 취재하려고요? 비국민이 된 기분이요? 소라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사과하지 마세요. 아라가키가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썼을 뿐이잖아요. 잘못은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겁쟁이였던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76억 엔이 발표되자마자 사람들이 변했어요.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가게 주인들은 슬금슬금 뒤로 빠졌고 친구들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러더니 누군가 제 집에 낙서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죠. 아들 때문에 섬이 망한다. 한국 앞잡이 키운 벌이라고. 아라가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안 좋으신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나아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난 일본을 버리자는 게 아니었어요.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한 것뿐이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제가 나라를 배신했다고 생각해요. 정수연 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도 똑같아요. 다이빙샵 유리창이 깨졌대요. 누가 돌을 던진 거죠. 한국 사람이라고 욕먹고 있어요. 이제 섬 떠날 준비하고 있대요.
아라가키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엘리엇 씨, 76억 엔이 뭔지 아세요? 그건 섬을 살리는 돈이 아니에요. 입을 막는 돈이에요. 진실을 말한 사람들을 비국민으로 만드는 돈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돈에 넘어갔어요. 아니,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우린 너무 절박했으니까.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카미야 총리는 돈으로 섬을 분열시켰습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침묵의 대가를 제시했습니다. 76억 엔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건 섬을 구한다는 명분이 아니라 목소리를 죽인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소라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76억 엔, 실제로 어디에 쓰인다고 들었어요? 아라라키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방파제 확장, 신앙만 리조트 공사, 도로 포장, 인프라래요. 소상공인 지원은 저리 대출뿐이에요. 현금은 하나도 없어요. 인프라 공사면 수주 업체가 있을 텐데. 있죠. 전부 도쿄 회사들이에요. 카미야 총리 후원 기업들이라는 소문도 있고요.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76억엔은 섬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카미야 총리와 그녀를 둘러싼 토건 카르텔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섬 주민들은 침묵의 대가로 명분만 받았고 실제 돈은 도쿄로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소라 씨, 이 이야기 기사로 써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라가키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쓰세요. 어차피 전 이미 비국민이에요. 더 잃을 게 없어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뭔가요? 이번엔 끝까지 파헤쳐주세요. 76억 엔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전부 다 밝혀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세상이 알아야 해요.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날 밤, 저는 도쿄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구로시마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배 위에서 한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호, 2차 특종 준비해. 이번엔 돈의 흐름을 추적한다. 도쿄로 돌아온 저는 지엔엔 정치팀을 총동원했습니다. 76억 엔 지원 패키지의 세부 내역을 추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예산안을 공개했지만 핵심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업체가 수주하는지, 실제 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베일에 쌓여 있었죠. 정치부 선배 기자인 다나카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엘리엇, 재무성 쪽 인맥 동원해봤어. 76억 엔 패키지 내역서 구했어. 그는 두꺼운 파일을 내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구로시마 방파제 확장 공사 28억 엔, 신앙만 리조트 개발 35억 엔, 해안도로 재포장 8억 엔, 소상공인 저리 대출 지원 5억 엔, 인프라 예산이 71억 엔, 실제 소상공인에게 가는 돈은 5억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출이었죠. 다나카 씨, 이 공사들 수주 업체 명단 있어요? 있지. 여기. 다나카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개의 건설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건설, 미나토 종합개발, 큐슈 인프라, 니온 해양토목. 저는 그 이름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카하시 건설 대표이사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카미야파에 지난 3년간 총 12억 엔을 후원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미나토 종합개발은 카미야 총리의 지역구에 본사를 둔 회사였고 카미야의 남편이 과거 이 회사 고문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큐슈 인프라와 니온 해양토목 역시 자민당 카미야파와 긴밀한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퍼즐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측근 챙기기잖아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구로시마 구제는 명분이고 실제로는 자기 사람들 배불리는 거지. 다나카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엘리엇, 이거 기사화하면 난리 날 거야. 카미야 총리 직격탄이거든. 그래서 더 내보내야죠. 저는 한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 서울에서 일본 건설사 로비 자금 추적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필요한 거 말해봐. 타카하시 건설, 미나토 종합개발, 큐슈 인프라, 니온 해양토목. 이 4곳이 자민당에 얼마나 돈 넣었는지 추적해줘. 알았어. 오늘 안에 보낼게. 다음 날 한지호가 보내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개 회사가 지난 5년간 자민당 카미야파에 총 48억 엔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번 76억 엔 예산 중 71억을 수주했습니다. 투입 대비 거의 150%의 회수율이었죠. 이건 구제가 아니라 정치자금 세탁이었습니다. 국민 세금을 자기 후원 기업에게 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카미야의 섬 구제 76억 엔, 국민 구제가 아닌 측근 챙기기였다로 붙였습니다. 기사에는 예산 세부 내역, 수주 업체 명단, 정치자금 흐름 다이어그램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구로시마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받는 건 5억 엔의 저리 대출뿐이라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애국을 외치며 섬을 구한다던 카미야 총리는 실제로는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들에게 국민 세금을 퍼주고 있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애국은 그녀의 무기였지만 돈은 그녀의 약점이었다. 기사를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1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엇, 이거 진짜야? 편집장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팩트체크 끝났습니다. 재무성 내부 자료, 정치자금 수수 기록, 수주 업체 명단 다 확인했어요. 이거 나가면 일본 정부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보내야 합니다. 편집장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6시 메인에 올린다. 준비해.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카미야 총리의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애국자 코스프레 뒤에 숨은 부패한 정치인의 민낯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2차 특종이 터졌습니다. 반응은 1차보다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중도 성향 언론들이 지어낸 보도를 인용하며 추가 취재에 나섰고 야당은 국회에서 긴급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경제지들은 독도 선동 뒤 숨은 토건 정치라는 프레임으로 카미야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76억 엔의 진실이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우익 지지층은 여전히 카미야를 옹호했지만 돈 문제 앞에서는 조용하던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자민당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카미야파가 아닌 다른 파벌 의원 한 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구로시마 지원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정부는 국민에게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작은 균열이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카미야 총리를 지지하던 경제계 인사들도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 재계 언론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국은 값싼 구호로 팔았지만 결국 잃은 건 신뢰와 표다. 카미야 총리의 지지율이 하루 만에 8%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카미야 총리를 향해 질의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구로시마를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후원 기업들에게 국민 세금을 퍼준 게 아닙니까? 카미야 총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76억엔은 전액 구로시마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집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상공인 직접 지원은 5억밖에 안 됩니까? 나머지 71억은 모두 인프라 공사입니다. 그것도 총리님 후원 기업들이 수주한 공사들이요. 카미야 총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 경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단기 현금 살포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지금 당장 월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장기 회복은 무슨, 당장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회는 술렁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미야 총리는 더 이상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뉴스톱은 카미야 총리가 질의를 피해 퇴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구로시마의 나카무라 유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키 씨, 기사 봤어요? 네, 봤어요. 엘리엇 씨, 정말 고마워요. 유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겠죠. 우리가 비국민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뭔지. 선 분위기는 어때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아직도 저를 피하는 사람들 있지만 몇몇은 사과하러 왔어요. 자기들도 잘못 생각했다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키 씨,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끝날 겁니다. 네. 엘리엇 씨, 이번엔 정말 끝까지 가주세요. 일주일 후, 일본 국회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자민당 내부에서도 카미야 총리를 향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그녀를 지지하던 중진 의원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독도 발언으로 한일 관계를 파탄냈다. 구로시마 지원금을 측근 이권 사업에 썼다. 국민 경제를 희생시키며 표만 챙겼다. 비판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카미야 총리의 지지율은 20% 아래로 떨어졌고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대로 가면 다음 선거에서 전멸한다는 위기감이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자민당 최대 파벌의 보스가 카미야 총리를 찾아갔습니다. 2시간의 회동 끝에 나온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카미야 레이코 총리가 총리관저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부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 순간 일본 전역이 술렁였습니다. 쇼와의 영광을 되찾겠다던 강경 총리가 불과 한 달 만에 무너진 겁니다. 구로시마를 포함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후임 총리께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카미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단지 패배한 정치인의 공허한 표정만 있었죠. 기자석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독도 발언을 후회하십니까? 76억 엔 집행은 어떻게 됩니까? 구로시마 주민들에게 할 말은? 카미야 총리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관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애국을 외치던 그녀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자민당은 온건파인 후지모토를 새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후지모토 총리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조용히 다룰 것입니다. 감정적 대립보다는 실질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는 또한 구로시마 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프라 중심 예산을 소상공인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발주된 공사 계약 일부는 재협상에 들어갔고 절감된 예산은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으로 돌려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구로시마를 찾았습니다. 항구에 내리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몇몇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카무라 유키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셔터에 있던 낙서는 깨끗이 지워져 있었고 문에는 영업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유키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엘리엇 씨, 오셨어요. 유키 씨, 어떻게 지냈어요? 훨씬 나아졌어요. 정부 긴급 지원금 나왔고 몇몇 한국 손님들도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카페 안에는 실제로 한국인 커플 한 쌍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 메뉴판을 보며 웃고 있었죠. 처음엔 무서웠어요. 유키가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다시 올까? 우리를 용서해 줄까? 근데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정치가 문제였죠 라고. 유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유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아라가키 소라의 게스트하우스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관의 배신자 낙서는 사라졌고 대신 새로 칠한 페인트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라가키는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 소라 씨, 제가 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엘리엇 씨, 왔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퇴원하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아라가키는 게스트하우스를 가리켰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약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손님들이요. 정말요? 네. SNS에서 구로시마 응원 캠페인이 벌어졌대요. 구로시마 주민들은 우리 편이었다. 다시 가자 구로시마. 그런 해시태그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라가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엇 씨, 제가 한국 특별자치도 되자고 말했을 때 진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일본 사람이에요. 다만 한국과 함께 살고 싶은 일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평화인 것 같아요. 정수연의 다이빙 샵도 재개장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새 것으로 교체됐고 간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수연은 외슈트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 엄청 왔어요. 다이빙하러 오겠다고, 응원한다고. 어떤 분은 우리가 또 갈게요. 기다려주세요라고 메시지 보내셨어요. 그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 섬의 심장 박동은 한국인 발자국이었다고 엘리엇 씨한테 말했잖아요. 그게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저는 그녀의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CNN 보도와 일본 내부 자료를 토대로 차분하지만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남긴 문서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선동이 아닌 기록으로 이를 입증했습니다. 성명은 차분했지만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정적인 승리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로 이긴 승리였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구로시마 돕기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구로시마와 함께라는 이름의 모금이 시작됐고 일주일 만에 3억 원이 모였습니다. 그 돈은 구로시마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전달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로시마 여행을 예약하며 우리가 다시 갈게요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연대로, 갈등이 아니라 이해로 응답한 겁니다. 이게 한국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 청와대 브리핑을 취재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로시마 주민들은 정치 희생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짜 외교이고 진짜 평화라고 믿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독도, 구로시마, 그리고 거짓 정치의 끝이었습니다. 기사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독도는 영토가 아니라 거짓 정치의 리트머스 시험지였습니다. 카미야 총리는 애국을 팔았지만 결국 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분노가 아닌 연대로 이겼습니다. 구로시마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한국인의 발자국이 그 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덮으려 했고 우리는 그 진실을 번역해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역사는 결국 그 차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기사를 송고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구로시마의 불빛도 다시 켜지고 있을 겁니다. 한국어 간판 아래서 한국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겁니다. 거짓된 애국은 무너졌고 진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어줄 겁니다. 국경선이 아니라 연결의 다리로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뉴스 TV였습니다.